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레비나스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비나스의 신비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은 율리시즈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레비나스의 구절로부터 오늘 세 번째 강좌를 엽니다. 레비나스는 후셀과 하이데거와 함께 실존을 발견하며 라고 하는 1949년도에 후셀과 하이데거에 대한 모든 논문을 집약해서 모아놓은 그 책의 거의 끝부분에서 율리시즈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리시즈와 아브라함, 이러니 기독교 신학자들이 얼마나 환장을 하겠어. 그죠? 저도 상당히 은혜를 받았는데, 동일자에, 자기와 다른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시켜서, 결국은 거기에서 존재의 빛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는 이러한 플라톤으로부터 출발되는 이런 철학, 이런 철학들을 싸잡았어. 레비나스는 율리시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율리시즈가 뭐야? 밖으로 고향을 떠나서 한참 방황을 하다가 다시 고향 이타카로 돌아오잖아. 그죠? 자기의 고향으로 긴 방랑의 세월을 끝내고 결국은 동일자로 돌아오는 이러한 고향으로의 회귀를 동일자 르멤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 동일자의 철학에 맞은편에 아브라함의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영원히 떠난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종들에게 시켜서 자기 자녀들조차도 자기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영원한 방랑에, 그죠? 그러한 아브라함.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떠난다고 하는 동일자가 아닌 미지의 세계. 타자는 영원히 알려질 수 없고 타자는 어떠한 학문에 의해서도 알려지지 않는 미스테흐, 신비와 같은 그러한 타자의 철학,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는 디스쿠브랑 아베크, 그죠? 아베크 후셀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후셀과 하이데거와 함께 삐에트러 실존 존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문에서 그가 결론을 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비나스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율리시즈가 아닌 아브라함의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여 결코 동일자로 돌아오지 않는, 자기의 고향으로 결코 회귀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방랑, 그리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 신이 명령한 거죠. 그 땅에서 자기의 어떤 그러한 삶을 새롭게 다지면서 미지의 그러한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옹호하는 것을 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으로 수렴시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그러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이런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특별히 후설과 하이데거에 대한 불만을, 후설의 데카르트적 성찰과 주로 나타나 있는, 그죠? 이 타자를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로 해결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공동존재로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이 공동존재로서의 공동의 세계, 이 두 개를, 그죠?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결국 이것은 고독한 유아론적 자아로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철학이다라고 레비나스는 이야기합니다. 고독한 자아, 여러분, 유아론, 타자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세계로 끌어들여서 자기 혼자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지배적 담론 안으로 끌어들인 자기의 세계의 의미, 자기가 생각하는 이 자아의 세계 의미에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대한 이러한, 그런데 레비나스는 특별히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리케르와 같이 해석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후설의 현상학을 전도시킨 또 다른 현상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노메놀로지는 데리다, 레비나스한테서는 어쨌든 극복되어야 될 후설과 하이데거든 간에 존재의 빛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의미를 놓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의미가 결국은 자아의 고독한 자아의 어떤 그러한 만족을 위한, 그죠? 그러한 충족을 위한 그러한 세계 의미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유를 따라가면서 예도가 오늘 세 번째 레비나스의 신비 율리시즈와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강좌를 열겠습니다. 아마 네 번째는 레비나스가 61년도에 발표한 위대한, 그죠? 또딸리떼의 앵핀이라고 하는 이 전체성과 무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세부적으로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로 시간과 타자, 그죠? 르덩의 로트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레그지스덩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존재자로라고, 이 두 개의 책에 근거하여 어떻게 이 후설과 하이데거의 이 철학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타자와의 만남으로 이끄는지를 예도가 고찰하면서 결국은 레비나스는 죽음이죠. 불어로 토트, 그죠? 이 죽음이라는 이 개념에서 하이데거의 죽음의 개념을 타자에 대한 철학으로 바꿈으로써 그가 결국은 이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극복하는 이 지점까지 예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후설은 필증적 확실성, 여러분, 필증적, 아포딕틱이 뭔 뜻이야? 아포딕틱은 수학적으로, 그죠? 모든 의심의 상태를 떠나서 확실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자연과학의 토대를 근거하여, 그죠? 거기에 토대를 세우려고 했던 에드문드 후설은 이러한 필증적 확실성, 데카르트의 명석 판명한 확실성을 필증적인 아포딕틱한, 그죠? 그런 확실성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후설이 의도했던 거는, 후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어떤 현상의 배후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본질은 현상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현상학의 교훈은 엄청나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상학은
현상 배후의 본질을 파고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만 본질이 드러나는 그러한 통로는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보고 있는 물리적 세계는 결코 본질에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우리가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이 세계를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세계를 벗어난다라는 건 이 세계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괄로 치고, 그죠? 괄로 쳐서 판단 중지, 에포케를 통하여 괄로 치고, 그 다음에 의식의 방향을 우리의 내부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자연적 태도로 보이는 이 세계의 물리적 세계를 우리는 떠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의 방향을 지향성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 속으로 들어온 이 세계를 표상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본질을 찾기 위하여 이 자연적 태도로 나타나는 이 세계의 1차적 환원을 거쳐서 우리의 눈가리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닌 우리의 내면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 안에서 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계 현상들을, 이 존재들을 우리는 거기에서 본 형상적 환원을 통하여 한 번 더 거쳐서 우리 플라톤의 에이도스와 같은 본질을 우리가 찾고, 그 본질을 통하여 마지막에 남는 더 이상 환원을 거쳐서도 결코 환원되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있는데, 그게 순수자아입니다, 여러분. 라이네스 이히야, 이 순수자아가 바로 선험적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 그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결코 형성되지 않는 이미 거기에 있는 그 자아가 이 두 번의 환원을 거쳐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선험적 자아라는 거예요. 이 선험적 자아에서 마침내 데카르트적 성찰 2에서 후설은 이러한 유아론적인 선험적 자아가 남게 되잖아. 그럼 타자는 어디 있는가요? 또 다른 자아도 이런 방식으로 선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선험적 자아, 우리의 인식 밖에 있는 또 다른 자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제5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이 타자에 의해서 선험적 자아에 의해서 발견되는 이 타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타자는 뭐냐? 이제는 타자를 철저하게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후설에 따르면 이 타자는 우리에게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존재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자는 우리에게 직접 현존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간접적으로 현존하는데, 이 선험적 자아, 두 번의 환원을 거치고 도달된 이 선험적 자아는 뭐야? 신체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영혼을 갖고 있고, 전인격적으로 여기서 신체를 언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자 역시도 선험적 자아의 최종 환원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 선험적 자아 외에 타자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 역시도 후설은 자기의 철학이 이 유아론적인 어떤 데 빠져서
자기 자신의 자아만을 주장하는 철학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5성찰에서 여러분, 제5성찰에서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자는 뭐냐, 그럼? 타자는 나의 지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존되고, 타자의 지각을 통하여 현존되는 이 타자는 신체와 행위가 직접 현존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자의 선험적 자아는 직접 현존되지 않지만은 그가 행동하고 그가 행동과 그죠? 그 타자의 행동과 또한 그러한 모습들은 그죠? 어떤 방식으로건 그의 신체와 행동은 직접적으로 지각에 현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타자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타자와 함께 공유되는 이 세계는 지향성과 더불어서 그죠? 거울에 비춰진 어떤 그러한 상과 같이 우리의 타자와 유사하게, 우리의 자아와 유사하게 이 타자는 보여진다라는 거야. 이걸 아날로기슈의 아페르셉지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비적 통각을 통해서, 그게 칸트랑 유사합니다. 칸트랑 유비적 통각을 통하여 우리는 이 타자의 신체와 우리에게 현존하는 그러한 타자의 신체와 행위들이 를 통하여 이 타자가 우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후설은 자기의 유아론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5성찰에서 제기되는 여기에서 후설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개념을 끌어온다고. 모나드는 뭐야? 모나드는 결코 타자와 접촉할 다른 모나드와 실체이기 때문에 다른 모나드와 결코 접촉할 수 없어요. 맞죠? 결코 접촉할 수 없는 이 타자는, 그죠? 특정 모나드는 다른 모나드들과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창이 없는 이 모나드는 단지 이 세계에 자기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로서 다른 모나드는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타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동일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모나드로서, 거울로서, 미르와로서 작동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후설의 해결책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타자는 그러면 자아의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데카르트적 성찰의 오에서의 이러한 타자에 대한 증명은 결국은 자아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해결책으로 보였던 거야. 그래서 후설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듯이 필증적 확실성을 선험적 자아에 부여하는 이런 철학은 유아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존재자로라고 하는 그의 작품에서 후설의 이런 문제는 유아론 졸립시스무스라고 하는 이 유아론내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야. 이 유아론을 모나드로 하려고 하고 이거를 다른 자기 자신의 모습에 비춰진 그러한 거울 정도로 자아의 거울 정도로 타자의 모나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유비적 아페르셉지온, 뭐야? 유비적 통각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후설의 철학은 결국은 자기가 볼 때, 레비나스가 볼 때에 이 타자는 진정한 타자의 얼굴, 타자의 비자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은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제 필증적 확실성에서 선험적 자아의 필증적 확실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자아에게 부여하고 두 번의 환원을 거쳐서 마지막 남는 선험적 자아의 모든 것들을 모든 판단의 권한을 수여하는 이러한 자아중심적 철학에 대하여 반기를 들면서 이제는 하이데거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 하이데거는 출발을 어떻게 해? 하이데거의 출발점은 예도가 존재와 시간을 얼마나, 그죠? 대한민국 최초로 유튜브에 54개나 올려놨어. 지금 거기에서 얼마 전에 강의했던 내용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 존재와 시간에서 공동존재를 이야기하잖아. 하이데거는 세계 내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계에 내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라 도구를 다루고 타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현존재, 이 공동현존재의 세계를 다루면서 하이데거가, 그죠? 후설에 제가 예도가 얘기하잖아. 후설이 말하는 그 아인필룽 뭐예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라틴어 계열의 단어의 엠파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엠퍼시라고, 엠퍼시의 방식을 통하여 타자와 교통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후설적 철학은 결코 안 되고, 이런 철학으로부터 출발해 자아에게 권한을 주는 이러한 필증적 확실성을 주는 이런 철학으로부터는 결코 타자의 세계가 올바르게 드러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하이데거의 공동현존재, 타자와 더불어 사는, 그래서 심려, 피얼졸게,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심려, 이기상 교수님이 심려로 번역했죠. 타자를 배려하는 것, 타자를 배려하고 타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씀을 피얼졸게라 그러죠, 하이데거가. 그런데 이 세계의 사물을 다루고 도구를 다루는 건 뭐라 그래? 배졸겐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레비나스한테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레비나스는 하이데거를 재독해하면서 죽을 때까지 철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과 타자라고 하는 그 죽음의 개념조차도 넘어설 때 하이데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자기의 철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모르고는 존재와 시간을 달달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존재와 시간을 이해하고 존재와 시간에 대한 코멘타리를 달 수 없는 자는 레비나스를 한 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도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후설의 최소한 논리 연구와 그 다음에 은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그 다음에 데카르트적 성찰, 가끔가다 이념의 개념, 왜? 환원의 개념은 이념 속에서 엄청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 모르고 이런 작품들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레비나스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하이데거는 결국 이 타자 존재, 출발점 자체가 결코 선험적 자아가 아니에요. 하이데거는 이 세계 내 존재로부터, 그죠? 세계 안에 던져져 있는 그 현존재로부터 출발한다고. 그 현존재의 다는 지 혼자 사는 유아론적인 선험적 자아가 아니야. 이 다는 이미
헛설도 뭐 그래 말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헛설의 상호주관성은 하이데거와는 완전 수준이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이미 출발점 아우스강스 풍크트와 주체와 타자의 상호주관성 인터주브젝티비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모든 것들이 현존재조차도 세계 안에 있음으로부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만나는 그런 공동의 세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레비나스는 매우 여기에 현혹되고 매우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설보다는 하이데거가 타자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레비나스는 피력합니다, 여러분. 존재와에서 존재자로, 그리고 시간과 타자라는 책에서도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퇴가 날아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철퇴가 날아오는가 하면 결국 이 현존재, 공동존재, 공동현존재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개념들은 전부 다 밑은 영어의 위드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불어의 아벡이라고, 이 함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 이거는 결코 타자를 만나는 것에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도는 여러분 지금 레비나스 시간이니까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깔 수 없어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도 예도한테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 자, 지금 어쨌든 레비나스를 따라갑시다. 이 미선 하이어에 비판하는가 하면 시간과 존재와에서 존재자로 시간과 타자에 다 나옵니다. 이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어에 비판하는가 하면 이런 미선 결코 어떤 타자와의 만남을 지향하는 그런 더불어 함께가 아니라 이 미선 현존재의 존재와 현존재 자신의 존재론적 차이, 다시 말하면 현존재의 존재를 만나기 위한, 존재를 찾기 위한, 그러니까 이 존재 타자의 어떤 그러한 현존이나 타자의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를 열어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공동 현존재와 공동 존재, 공동 세계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하이데거를 이제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존재를 발견하기 위하여 결국은 현존재 자신의 어떠한 주권적 영역, 현존재 자신이 소유하는 현존재의 자기 이해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그러한 공동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도는 이까지 수긍합니다. 어쨌든 그죠? 맞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 여기서 한마디만 하자면 하이데거가 다자인이라고 할 때 그 다자인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레비나스는 자로 보고 지금 이 다자인을 자에 귀속시켜서 자라는 개념과에 떡칠해서 존재와 시간을 독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도가 또 다른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일단 그것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다자인이라고 하는 다의 존재가 열어 밝혀지는데 이 다자인은 세계의 다입니다. 세계 내 존재의 내 존재의 다라고. 그러니까 이 내 존재는 결코 뭐예요? 어떤 특정한 그러한 이 세계 안에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과 역사성 안에
내던져져 있는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자이는 어떻게 보면 자아와 타자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인간 존재의 보편적 그런 인간의 실존론적 구성 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타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결국 이 공적 세계를 버리고 실존의 세계로 갑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레비나스의 비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점 때문에. 그죠? 공동존재. 그래서 그 다는 자아의 존재의 빛, 자아의 세계를 밝혀주는 데에 타자의 공동의 세계가 희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레비나스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점에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조차도 결국은 공동세계를 이야기하고 공동존재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조차도 자아철학, 고독한 자아, 그러니까 타자가 없는 그런 세계, 결국 이 공공성의 영역을 잡담, 호기심, 애매성, 게레데, 노이기열, 그 다음에 쯔바이도이티카이트, 이 세 개로 규정하고, 그죠? 본래적 불안이 찾아와서 무의 세계를 경험하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이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의 이제는 공적 영역을 떠나서 자기의 개인 실존의 영역, 그러면서 죽음을 향한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점에서 레비나스의 비판은 상당히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결국은 유아론으로 갔다. 결국은 개인의 고독한 자아를 승인하는 이런 철학으로 향해 갔다라고 레비나스가 비판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점에서 모두 다 하이데거가 여러분 지향성을 통하여 환원을 통하여 들어온, 그죠? 그래서 지향성을 통하여 선험적 자아와 연결된 이 세계, 그래서 지향성을 통하여 지각 속에 주어진 그 세계에 대해서 의미 구성을 하는 게 주체라고 한다면, 주체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안에 이미 의미의 기호가 주어져서 이 현존자가 존재하면서 자기 이해 안에 포섭하는 이러한 의미 세계, 둘 다가 다 현상학이라는 거야. 이런 현상학이 거부돼야 되는 거는 결국은 고독한 자아의 세계를 확증하고 승인하며 그리고 자아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래서 이 소유를 박탈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타자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현상학과 후설의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넘어서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존재의 빛이라고 하는 플라톤 이후에 사용되면서 존재론을 빛으로 모든 철학자들은 활용했는데 이 빛 속에 타자는 없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빛 속에 자아만이 있다. 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이 후설의 지향성 안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다에서도 결국 그 다는 현존재의 존재 의미를 열어 밝히는 곳이기 때문에 타자는 들어갈 곳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러면서 이제는 어두움의 철학, 여러분. 어두움의 철학.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빛,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신의 빛, 신의 본질, 신의 빛, 전부 다
중세의 신학에서도 다 사용된 개념이라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를 거쳐 칸트, 헤겔을 거쳐 하이데거, 후셀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빛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열어 밝혀지는 그러한 선험적 자아, 주체 안에서 열어 밝혀지든 존재론에서 열어 밝혀지든 그 존재의 빛 속에는 타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 타자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죠? 레비나스는 거의 예도가 볼 때는 그죠? 예도가 볼 때는 상당히 그죠? 치열하고 또 철학을 해도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은 그러나 직접 읽는 자들, 철학에 대한 개념 없는 자들은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레비나스가 우스운 게 아니라 이런 존재 개념들을 다 끄집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개념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알려드릴까?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공동세계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렇게 자주 만나다, 독일어로 베게그넨, 여러분 예도가 맨날 읽어주잖아. 존재와 시간. 베게그넨이 독일어로 뭐예요? 만나다입니다. 여러분, 만나다라는 단어 독일어로 직접 씁니다. 레비나스가 만나다라는 이 단어를 밥 먹듯이 쓰고 있지만 이 만나다라는 개념 안에는 결코 타자와의 만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공동존재 속에서 그 타자는 언제나 현존재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방향 잡혀져 있다. 이 만남은 그래서 타자와의 만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결국 현존재, 자아의 존재를 만나는 방식으로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될 존재론은 철학을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될 그러한 하나의 기호에 불과한 거다.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레비나스는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이데거의 죽음의 개념을 시간과 타자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어? 독일어에서 매우 중요한 하이데거 철학에서의 예마이니카이트, 이건 뭐야? 각자성입니다. 여러분, 이 각자성, 죽음은 결코 타자가 짊어질 수 없는 거다. 죽음은 오직 현존재 자신만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자를 위하여 죽을 수 없고, 죽음은 오직 실존론적으로 이 현존재에게 맡겨진 그런 존재론적 짐으로써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이데거의 이러한 철학에서, 하이데거의 어떤 이러한 죽음의 개념에서 죽음은 철저히 현존재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존재의 짐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런 죽음, 그죠? 이런 죽음은 결국은 현존재에게 맞춰서 실존적으로 강조될 수 있는 그러한 철학에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죽음의 개념입니다. 그죠? 이런 죽음의 개념, 여러분, 이 죽음은 결코 타자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야. 하이데거에 따르면 타자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타자를 위한 죽음, 친구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러한 죽음의 개념 역시도, 이러한 죽음의 개념 역시도 죽는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 자신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대신 죽어준다라는 그 말은 결국 현존재 자신의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울 게 너무 많죠. 이러한 타자에 대한 철학에서 이 죽음의 개념, 이 각자성, 모든 죽음은 자기 자신만이 감당해야 되는 이 실존 개념에서 나타나는 이 죽음의 개념을 레비나스는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죽음을 극복하면서 죽음의 개념을 수정하면서 마침내 뭐예요? 레비나스는 예도가 볼 때는 신학으로 가는 것 같아. 신학으로, 여러분. 레비나스는 마침내 존재론과 존재론조차도 현상학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론조차도 넘어서서 이제는 타자의 철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준비를 완전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엄청난 레비나스의 어떤 뭐죠? 반격이 종말을 거둘 때가 됐어. 이 정기 철학에서 시간과 타자에서 나타나는 이 죽음, 하이데거의 죽음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하는지 예도가 지금부터 밝히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방식으로 실존론적 죽음, 현존재의 존재의 짐으로서 나타나는, 결국 죽음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이 개념을 레비나스는 이런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죽음은 결코 현존재 자신의 주체적 죽음이 될 수 없다. 죽음은 이 주체적 죽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론의 영역을 해체한다 그럽니다. 죽음은 타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요, 이 죽음은 결코 예견될 수 없다. 이 죽음을 통하여 자아는 타자의 세계를 발견하며 이 죽음은 결코 미리 알려지거나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음은 결코 미리 만나지는 것도 아니요, 예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죽음은 나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자아의 세계가 타자의 세계와 더불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아의 세계를 파괴하고, 그죠? 이 자아가 타자와 더불어 있음, 이 타자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다. 존재론의 영역 너머에 있는 거고, 이 죽음은 마침내 타자의 세계를 열어 밝히는, 이 타자는 이때 대타자입니다, 여러분. 열어 밝히는 그러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이 타자는 이 타자의 세계를 알 수 없듯이 죽음 역시도 현존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미지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세계는 신비에 가까운 거다. 타자는 신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 이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타자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레비나스의 이 철학에서 예도는 시간과 타자나 존재에서 존재자로에서 나타나지 않는 레비나스의 사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자의 세계는 대타자의 세계로서
무한자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타자를 확증할 수 없고 그런 무한자의 세계인 것처럼 그것은 신비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미스테흐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거야. 그러면서 전기 작품들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제 1961년도에 발표된 또딸리 때의 앵핀이라고 하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무한의 개념, 이 무한의 데카르트의 어떤 무한자의 개념으로부터 이 타자의 세계, 죽음 너머에서 죽음을 통하여 이 현존자가 현존하는 그러한 이러한 고독한 자아의 세계, 그래서 이 자아가 지배했던 서구 철학의 어떤 존재와 진리와 그 다음에 타자들을 동일자로 환원했던 그 세계가 종말을 고하는,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경험될 수 있고 죽음을 통하여서만이 이 세계는 파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참 독특한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결국 하이데거의 죽음의 토트의 개념, 죽음을 향한 존재, 자인쯤 토트라고 하는 이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면서 예도가 볼 때, 레비나스는 신학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여기서는 이제 철학자가 아닌 거예요. 신비, 여러분, 미스테흐, 그 다음에 타자의 세계, 그 다음에 대타자, 이 죽음을 통하여 알려지는. 그래서 이 타자의 세계는 결코, 미지의 무한자와 같이 알려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타자, 서구 철학이 억압하려고 했던 타자, 소타자들의 세계 역시도 결국은 이러한 무한자와 같이 알려지지 않고, 그죠? 학문적으로 존재의 빛에 존재의 빛이라든지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존재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타자다. 타자는 알 수도 없고 알려질 수도 없고, 타자는 어떤 자아의 발동을 통해서도 학문적인 어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도 이성적인 합리성에 의해서도 결코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미지의 세계는 대타자가 확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래서 신비로서만 이 타자는 만나질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은 자아의 어떤 영역, 이 세계의 자아의 영역, 하이데거의 현존재가 자기 이해를 통하여 소유하려고 했던 그런 영역, 그 다음에 후설이 자기의 지향성을 통하여 제5성찰 안에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를 통하여 이 타자를 인식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철학,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나버려야 된다. 종지부를 찍어야 되고, 이 죽음은 이제는, 그죠? 현존재를 향하여, 현존재를 기다리는 죽음이 아니라 현존재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소유, 전유, 그 다음에 자기 이해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신비의 철학을 레비나스는 자기의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그 다음에 후설의 현상학을 넘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참 놀랍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도가 이 세 번째 강좌를 너무 무리하게 밤에 해서 절반은 얼굴이 안 나올 것 같네. 그죠? 그래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러한 신비 타자의 얼굴, 그러나 얼굴로서 비춰지는 이 타자, 그죠? 죽음이 결국은 이러한 무한자의 대타자로의 세계를 열어 밝힌다고 한다면, 이 타자는, 자아에게 살해하지 말라. 과와 가부의 이 대타자는, 자아의 폭력적, 어떤 그 지배와 폭력적 소유에 대항하여, 그죠? 자아를 향하여,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전체성과 무한에서, 유대 전통에 나타나는, 구약 성서에서 나타나는 그 신의 개념을 레비나스가 데카르트의 무한자라고 하는 제3성찰 이후부터 나타나는 그 무한자의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는 대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레비나스의 이러한 신비의 철학, 그리고 이러한 하이데거의 그 엄청난 극복할 수 없는 그 존재론을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야 극복하면서 이 대타자의 무한자를, 대타자의 신비를, 그죠? 죽음을 통하여 경험되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영역, 역사의 영역, 시간의 영역 밖에 위치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학의 영역으로 갔다고 하는, 철학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비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상당히 매력적이죠, 신학적으로. 이제 마침내 예도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제는 도시로 들어왔어요. 이제 마지막 강좌를 끝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통한 이러한 개념들을 재해석하면서, 하이데거의 죽음을 재해석하면서 이제 마침내 시간과 타자에서 누구죠? 레비나스는 자기 자신의 타자의 철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 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참 이 깊은 철학을 예도가 어둠 속에서 미친놈처럼 강좌를 열었어요. 이제 다 끝날 때가 됐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이 동일자, 그죠? 타자를 자기 자신의 어떤 인식의 도구나 존재에 열어 밝히는 그러한 지식의 도구, 열어 밝혀져 있음의 도구로서 수행하는 모든 철학을 거부하고 이것을 동일자의 철학으로 환원시키면서 모든 서구의 철학을 자기 스승이었던 하이데거의 존재론까지, 죽음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까지, 그죠? 극복하면서 레비나스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후설과 하이데거와 함께 실존을 발견하며라고 하는 그 율리시스와의 동일자의 엄청난 방황을 통하여 타자를 지배하고 고향으로 만족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율리시스를 거부하고, 그죠? 영원히 동일자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신과 함께 끊임없이 여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타자성을 향한 신비. 레비나스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을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레비나스는 상당히 은혜가 넘치고, 레비나스를 읽는 자들은 이러한 타자의 여행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역시도, 그죠? 얘도 역시도 이러한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 율리시스가 되지 않고 율리시스의 모든 여행을 거부하고, 그는 고향으로 복귀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신의 명령을 향하여
타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타자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유대 전통의 그 야훼 하느님의 신의 명령의 계율을 따라서 타자의 세계를 신비로서 규정하고 이러한 타자를 학문적으로 규정하고 이성적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모든 서구 철학의 형이상학을 폭로하면서 이제는 자기 전통에 서 있었던 유대 전통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타자의 여행을 시작하자고 외치는 이 레비나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예도의 오늘 3번째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신디 누나 좋은 저녁 되셔요. 주스.